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케이시 작가님의 에세이 내 마음 이용 약관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용 약관이라는 글 많이 보셨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 이용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이용 약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책에서는 각 글마다 작가님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마음의 이용 약관들을 써놓으셨는데요. 덩달아 저 또한 그 글에 잠겨서 제 삶의 이용 약관, 그리고 제 마음의 이용 약관들을 재정비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책을 통해 각자 마음의 이용 약관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K씨, 내 마음 이용 약관. 중요한 것은 흐른다. 흐른다는 건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큰 강이 흐르기도 했고 가로막힌 공사장이 있기도 했다. 사랑과 질투가 흘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그리움이라는 거대한 강이 바다가 흘렀다. 3분짜리 음악에도 인트로와 아우트로 사이 벌스, 브릿지, 프리코러스, 코러스가 있다. 2시간짜리 영화야 말해 못하나. 계속 구간 반복만 하면 고장난 스피커, 고철 덩어리 신세다. 하루를 나눠도 아침과 밤 사이 많은 일들이 있다. 나와 하늘 사이에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탄생과 죽음 사이 삶이 있다. 어떤 삶이 중요한지 여부를 떠나 삶 자체가 중요했다. 어떤 이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지하고 먼 바다로 나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 침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바닥에 닿지도 않고 영원히 가라앉으며 세지는 수압을 감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질식사 대신 외로움에 의한 무연고를 택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더해 괴로움이라는 납덩이를 안고 가라앉았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책을 구명 튜브로 던져줄 것이다. 홀로 책 읽는 사람을 보고 외롭다고 하겠나, 고독하다고 하겠나. 나와의 관계만이 옳다. 혼자 낚시나 서핑을 하는 사람, 꽃 가꾸는 사람도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다. 고립되지도 않았다. 나와 책 사이의 몰입이, 나와 바다 사이의 물고기, 나와 파도 사이의 기대, 나와 꽃 사이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육지와 섬 사이가 가까우면 물은 소용돌이 치며 빨라졌다. 먼 바다의 고요한 바다는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지만 흐른다. 끝없는 대양은 영원한 것 같아도 대륙과 대륙 사이를 흘렀다. 바다가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끝인 줄 알았다. 건너편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대양시대가 열렸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결론에 닿자 마음이 편해졌다. 내 앞에 고통이 흐른다면 맞은편에 다른 게 있다고 믿는다.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른다.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다. 난 어디 있나? 흐름을 타고 있나? 표류하고 있나?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주저앉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대체로 고통 건너 진통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흘렀는지 이제야 안다. 사랑이 있었다. 사이에 흐르는 게 있다는 것은 인생관을 크게 바꿨다. 그래도 만약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앞에서 거칠게 흐른다면 고개를 돌려 다른 경로로 가겠다. 내가 가려는 길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최단 거리보다 적정 거리고 그 경로는 내가 선택하니까. 사랑이 지나갈 때는 은밀하게 지나가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저기 라면 먹고 갈래? 를 고지곧대로 믿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저기와 라면 사이의 침묵이 진짜입니다. 넷플릭스 보러 갈래? 고양이 보러 갈래? 로 형태를 달리해도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더 잊고 싶다는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못 볼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무뎌질 줄 알았다. 덤덤해질 줄 알았는데
더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넓어진 세계만큼 더 많은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에도 쉽게 감정을 이입했다. 100가지의 슬픔은 1000가지의 슬픔으로 늘었고 그 폭과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넓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만큼 나를 이해하는 폭은 넓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작 나와 친해지는 데는 소홀했다. 남을 이해하듯 나를 이해했어야 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은 해체였고 남에게 위임하는 건 붕괴였다. 내가 쌓은 감정들은 내가 해체해야 했는데 가끔은 붕괴되기도 했다. 남의 평가가 매달린 결과였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화제가 잇따랐다. 이제는 첨탑을 높게 쌓기보다 넓은 폭으로 넓혀 구조적인 안정성과 많은 감정을 수용하며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답은 세모다. 아랫단을 탄탄히 하겠다. 아플수록 웃었다. 웃는 게 아닌데 아파서 그런 건데. 어른도 아프다. 어쩌면 통증이 더 넓고 깊게 박히는 것 같다. 일방통행. 마음 같아서 내 속을 건강한 감정으로만 채우고 싶어도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다.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감정들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앨 수 없다. 아마 그걸 완전히 버린 사람은 호흡도 버린 사람일 것이다. 우리 장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의 황금 비율이 있어야 황금 바나나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안고 살기였다. 사랑으로 안자. 어깨에 짊어지면 짐이지만 가슴으로 품으면 사랑이 되는 것처럼. 무섭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구명 튜브로 생각하고 가슴팍으로 꽉 안아버리겠다. 떠내려갈지언정 가라앉지는 않을 테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음에는 마음. 양떼 목장에서 먹이 체험을 한 적이 있다. 건초를 받아 양에게 다가가자마자 여러 마리가 달려왔다. 건초를 먹으려고 고개를 쳐드는 양과 눈을 마주치고 먹이를 주는데 이거 기분이 너무 묘했다.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 순식간에 관계가 맺어졌다. 양을 쓰다듬고 안으며 옷은 더러워졌지만 곱슬거리는 양털의 질감과 촉촉한 눈과 축축한 침을 잊을 수 없었다. 양과의 교감은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다. 이후 양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 여파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한동안 안 먹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양과의 교감 후 잠시 채식주의자로 지낼 동안 소 안기가 유행이라는 뉴스를 봤다. 소의 따뜻한 체온과 느린 심장 박동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었다. 역시 포옹이 정답이었다. 심장은 맞닿아야 했다. 느린 포옹, 느리게, 천천히. 그게 자연의 속도이기도 했다. 내가 리트리버 같은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징징대는 건 나름 과학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분간은 고양이로 만족하겠다. 리트리버에게 우리 집은 사육장처럼 느껴질 테다. 또 고양이를 안을 때 고르릉 소리도 옥시토신 분비에는 문제 없을 테니까. 무엇보다 작은 고양이를 안을 때의 무게감에서 오는 행복도 좋다. 다 커도 5kg 정도인 무게감이 좋다. 내 팔에 느껴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무게도 옥시토신 분비에는 문제없다. 그램 단위의 작은 참새가 허벅지 위에 올랐을 때의 귀여운 무게를 느끼는 것도 황홀하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행복을 들겠다.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생기고 불안과 행복을 들어야 마음이 단단해질 테니까. 양과 만난 이후 빠른 세상에서 휘둘리다 이제 제자리 잡은 기분이었다. 속도와 고도에 맞는 풍경을 보게 됐다. 어느 것도 옳고 그르지 않았다. 이제는 느리고 낮은 곳에서 풍경을 만끽하겠다. 바닥에서 피는 꽃, 빨래가 하늘하늘 춤추며 햇볕 아래에서 마르는 풍경, 구름과 안개의 움직임, 참새와 개미도 마음껏 보겠다.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잠시 혼자 지냈던 적이 있다. 집에 불쑥 찾아오는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가까워졌다. 이내 무리로 늘어나 앞마당이 고양이 모텔처럼 돼버렸다. 웃긴 건 내가 고양이에게 꾸준히 말을 건다는 걸 의식했을 때였다.
대답은 기껏해야 야옹뿐이지만 일방적인 대화로도 소통이 된다는 게 새로웠다. 어릴 적 개를 키우다 잃어버린 충격 이후 동물은 키울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정을 주고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까지 하게 된 것이다. 양방향 소통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는 결론에 닿았다. 그러고 보니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편지의 쓰임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저 쓰는 것으로 충분히 쓰임을 다했다. 그 편지의 대상이 나였을 경우에는 더 허심탄회하게 쓸 수 있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건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방통행으로 가는 길도 있었다. 그 길을 통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요즘은 참새 먹이를 주는데 새들과도 짹짹 소통하는 맛으로 산다. 참새를 비롯한 고양이, 강아지, 양에게 주로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어디 있었어, 저거 조심해, 이리 와, 물 마셔, 아유 귀엽네 같은 말뿐이었다. 나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리액션이 없어도 적어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평생 태교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포용, 수용, 용서, 가슴으로 안아버리는 말을 해주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데 말로 하면 옥시토신은 곱빼기가 됩니다. 큰 파도가 다가올 때. 바다 수영을 좋아했다. 돌을 던져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가져오는 내기를 하고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것으로 용기를 측정하며 우쭐해하곤 했다. 깊이 잠수해서 들어가려면 가슴이 부풀 만큼 크게 숨을 들이쉰 다음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몸을 길쭉하게 쭉 뻗고 바닥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돌을 짚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말 것. 숨이 차면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틀어야 한다. 자칫 바닷속에서 숨을 들이키면 바로 정신을 잃고 패닉에 빠진다. 야야, 저기 뒤공 있다. 잠수에 나름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영을 더 즐기게 됐다. 대나무와 고무줄, 철사로 작사를 만들어 주로 물밑에서 고기를 잡고 놀았으니 나름 잠수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수면 위에서만 노는 방법을 알았다면 수영을 즐기지는 못했을 것 같다. 바다 수영의 묘미는 큰 배가 지나갈 때 일으키는 파도를 타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파도가 올 때는 파도를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했다. 해변 가까이서 튜브 배를 타고 놀 때면 무조건 정면을 보고 넘어야 했다. 측면을 맞으면 높은 확률로 뒤집어졌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를 파도라고 생각해도 같았다. 난 파도는 잘 피했지만 인생 문제를 피하려다 엉뚱한 데서 깨고 말았다. 지금은 큰 파도가 올 때 바다 수영을 떠올린다. 물에서 멀리 나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뿐히 넘는다. 파도가 물에 가까워졌을 경우엔 아예 파도 속으로 잠수해 가로지른다. 간혹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오면 바위나 절벽보다 모래 해변으로 재빨리 이동한다. 몽돌밭과 절벽에서는 수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래 해변가에서는 파도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큰 파도가 와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모래가 크게 다치지 않게 해줄 보험이 됩니다. 성장형 캐릭터. 입력 중. 메시지 입력할 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입력 중이라는 메시지. 보통은 입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다. 어떤 말을 입력 중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으니까 빵빵 대지 마. 성장형 캐릭터가 있고 완성형 캐릭터가 있다. 완성형 캐릭터는 감정이입을 하기도 힘들고 신과 같은 존재여서 매력을 얻기도 힘들다. 키우는 맛이 없다. 사랑받는 히어로 영화를 떠올려보자. 캐릭터가 어딘가 부족하고 트라우마가 있다. 그걸 딛고 일어설 때 감정을 이입하고 열광하게 된다. 성장판은 성인이 되면서 다치는 데 반해 성장 자체는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바닷가재처럼 노화하지 않고 껍질만 바꾸며 성장한다. 그 성장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통해 만든다. 안전지향적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만을 통해서는 진정한 나로서의 존재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망치와 정으로 더 파야 한다.
아무래도 점토 조각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돌을 깎아야 하는 석공 조각에 가깝다. 그러니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나는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봤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미켈란젤로. 삶은 언제나 진행 중이니 늙기보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옳다. 육체야 어쩔 수 없어도 마음은 늙지 않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 맞다. 마음에 노화가 있다면 눈물과 웃음은 없을 것이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성장판이 뼈와 뼈 사이 연골에 위치한다면 성장은 나와 타인 사이에서 자란다. 공감하면서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입력중, 일대 끼어들면 못 쓴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본인 말고는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생 입력중 상태로 사니 나이 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끊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다 할 기회를 다 주고 나서 되받아쳐도 늦지 않습니다. 딴짓, 별짓, 한눈 팔기. 인간과 침팬지는 99%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초파레와는 60%를 공유한다. 1% 차이로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은 수사학적이지 않았다. 아주 작은 태도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고 작은 습관이 미치는 영향권은 인생 전체에 도달할 만큼 파급력이 있었다. 일상의 내 행동이 1%만 달라져도 1년 후 도착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혼자 낙서하다가 글을 쓰게 됐고 2년도 안 된 사이 5번째 책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안전하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건 자그마한 변화였다. 가두는 프레임을 깨서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어 나아가는 방식이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도 조금만 벗어나면 동영상, 활동 사진이 된다. 그렇게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된다. 상상하는 만큼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극적인 삶이 된다. 정해진 결말 없이 직접 만드는 게 얼마나 멋진가. 여기 달리는 남자가 있다. 적은 프레임으로 달릴 땐 촐랑거리고 삐걱거리는데 반해 천천히 프레임을 늘릴수록 동작은 부드럽다. 사소한 딴짓이 느리고 부드러운 여유를 만드는 것이다. 줄낚시하려고 노를 저어서 타는 배를 빌렸을 때 일이다. 바다 중간까지 가서 풍경을 보고 미끼를 끼웠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까 보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잠깐 딴짓하는 사이였다. 한쪽 노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해류를 타고 돈 것이다. 조금만 바뀌면 내가 딴짓하면 물길이 세상이 알아서 방향을 바꿔주는구나. 물고기를 못 낚아도 왠지 기분 좋은 날이었다. 난 그 강렬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안전하고 소소한 변화, 딴짓은 새로운 방향타가 됐다. 거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닿을 것만 같았다.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여행길에 오르는 기분은 큰 물고기를 잡을 때보다 더 큰 쾌감이었다. 내 여행 티켓은 오직 딴짓에서 온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사소한 변화는 안전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똑같은 하루가 매일 겹치면 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끝내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비대해진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폭발해버릴 것이다. 같은 하루하루가 층층이 쌓이는 것은 아무리 아랫단이 넓어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내진, 내풍 설계도 없이 위로 쌓기만 한다면 작은 흔들림과 바람에도 쉽게 붕괴하는 약한 구조가 된다. 뇌는 힘들게 얻어야 가치가 크다고 인식한다. 천천히 어렵게 얻는 것이 소중하다. 천천히 마음을 열어 만난 사람과의 첫 데이트의 설렘이 큰 것처럼. 똑같은 일의 반복은 번아웃, 권태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주변을 환기한 후 돌아보면 제3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삐딱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에만 골똘히 빠져 뜨거워진 열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딴짓, 별짓을 다 해야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살다 보니 별별 일이 다 있네. 천천히가 닿은 곳에 별천지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찾는 길. 갑자기, 그런데, 아니, 세상에, 진짜, 뭐? 와, 뭐야? 모든 사건의 전말은 우연에서 시작된다.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도 우연이다. 필연 같은 건 모르겠다. 작은 우연에서 기회들이 잉태했다. 매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유다. 어떻게든 우연을 만들어 새로운 것들을 눈에 담고 색다른 감각을 느끼려고 한다. 쉽게는 새로운 가게를 들어가거나 신상품을 먹어본다. 어떤 걸 가져다 줄지 모르는 럭키박스, 복권을 긁는 기분보다 짜릿하다. 적어도 복권 당첨 확률인 수백만 분의 1보다 높으니 더 재밌다. 내 세계는 우연이라는 도구로만 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마도 고무의 탄력성보다 분열하는 바이러스의 길인 것 같다. 참을 만큼 참았다가 다시 쪼그라드는 고무보다 찢기고 깨진 자아들을 버리며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분열을 통해 가장 나은 자아를 타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찢고 4분 오열해 가장 나은 개체에 힘을 싣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필연, 운명 같은 건 모르겠다. 그 운명마저도 우연을 통해서 온다고 믿는다.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길을 잃고 놀라운 비명을 지른다. 체증이 뚫리고 새로운 페르소나로 사는 건 에너지로 다가왔다. 요즘은 글을 쓰는 게 재밌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번뜩였는데 시간은 자정이 지났다. 그럴 때면 미칠 지경이다. 노트북을 켜면 밤을 샐 게 뻔하다.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도 더디기만 하다.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보다 훨씬 크다. 졸리지만 이 기분으로는 도무지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럴 때면 행복한 불면증에 시달릴 게 뻔해 밖으로 나간다. 야밤에 순찰 활동을 나서고 전력 질주도 해본다. 그렇게 야행에 나선 후 평소보다 늦게 잠드는 날이 행복하다. 가장 좋은 건 금요일에 느끼는 행복한 불면증인데 주말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걱정과 불안에 따른 불면은 고통이지만 행복한 불면은 놀랍고 경쾌하다. 메모한 몇 개의 단어와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그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다. 그러다 뻥 터지는 풍선 속에 뭐가 나올지 기대하는 게 내 기쁨 중 하나다. 좋아하는 일을 앞두고 몰입하는 시간은 황홀경이었다. 내일은 어떻게 길을 잃어볼까? 우주 역사상 빅뱅은 딱 한 번이었지만 내 빅뱅은 여러 번 만들 수 있다. 첫과 새라는 수식어로 다시 시작하는 걸 넘어 다시 태어난다. 이 수식어가 많은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긴다. 흐릿한 경계에서 흐릿한 경계를 지날 때가 좋다. 봄에서 여름 사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겨울에서 봄 사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두 가지 모두를 만끽하는 기분. 법적으로 며칠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없으니 내가 느끼는 게 기준이 된다. 모호하고 흐릿하고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은 계절의 경계. 떠나는 게 아쉽고 다가오는 게 설레는 두 기분이 섞일 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예년보다 덜 더운 여름도 이상 한파로 혹한이 이어지는 겨울도 있다. 온난화로 겨울에 눈치 없이 꽃봉오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꽃봉오리를 꺾을 수는 없지 않나. 난 이 흐릿한 경계에서 변하는 것들을 반긴다. 어릴 적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매일 축구하고 살자는 발칙한 약속은 무효가 됐다. 맹세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랑도 많다. 아마 그때 날린 공수표는 판타지였다. 현실에 없지만 믿고 싶었던 환상. 시간은 나를 지극한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 하루살이에 내년 짝짓기 계획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세월이었다. 영원이라는 환시를 거뒀다. 영원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다큐는 나를 담백하게 만들었다. 비틀린 시공간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다. 결핍을 탓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것들을 여유 공간으로 바꾼 인식의 전환이 된 시간이었다. 얽매이는 것도 줄였다. 경계가 흐릿해지지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은 선명해진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의 접착력도 약해진다. 나를 벗어난 것들을 위한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뀐다. 관계들이 정리됐고 내가 중요해지는 시간이다. 내 주변에 미치는 힘의 방향도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변한다. 흐릿한 사이 지나갈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내가 싫다고? 어쩌라고? 내가 좋다는 취향도 있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날 미워하는 건 관심 받기다. 관계가 나쁘게 끝나도 미련은 없다. 널 만나면서 내 취향도 더 확고해지고 사람 보는 시야는 넓어졌으니까. 덕분에 나는 더욱 진해졌다. 계절의 중간에서 다음 계절로 바뀔 때의 모호함이 더 기다려진다. 그 사이 옷차림과 함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맞는감을 느낀다. 두 개를 가지는 건 바람. 좋은 음악 두 곡을 동시에 들을 수 없었다. 지나치면 온전한 하나를 가질 수 없었다. 다 가지려는 것은 바람, 부적절한 관계며 부정행위다. 타지에 여행 갔을 때 맛집을 찾으려면 터미널과 기차역은 피하는 게 상식이다. 뜨내기 손님들이 오가는 식당에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골이라면 군청 근처에 오래된 간판을 찾는다. 오랜 세월을 이겨낸 맛집이 많다. 100명의 손님보다 10명의 단골이 10번 방문하는 가게가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런 집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미움받을 두려움도 죄다 버리고 소수의 단골에게 사랑과 정성과 욕 한 사발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 만든 유기농 농산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가지려고 했고 욕심도 많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요리를 내놨을 때 군말 없이 먹는 몇몇 사람이면 충분하다. 설사 그런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를 가져야 한다면 무조건 나다. 자급자족, 안빈낙도하며 가볍게 살겠다. 명목 없는 사랑. 조폭과 제국주의의 명분은 보호였다. 해외 거주 자국민 보호가 침략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명분은 움직이기 위한 이유다. 혹은 핑계,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무수한 폭력과 착취는 보호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 특히 사랑이 명분이 될 때 높은 확률로 강탈, 폭력, 책임 회피로 본색을 드러냈다. 사랑하니까 다 되지 않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에 이유가 붙으면 구차해진다.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그냥이 가장 좋다. 좋은 마음은 도무지 설명할 방도가 없다. 예뻐서 좋아, 멋져서 좋아 같은 조건부보다 고민하다 그냥이라는 답변이 가장 좋다. 사랑은 크기와 길이, 부피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사랑 자체가 전부다. 내 사랑도 네 사랑도 옳다. 사랑해 자체가 더하고 뺄 것 없는 완성문으로 거기에 책임과 다짐과 약속이 다 압축되어 있다. 사랑에는 편지의 시작과 중간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대미를 장식할 때는 필수다. 사랑의 앞뒤에 불필요한 게 붙으면 사랑이 아닌 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니까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사랑은 핑계가 되는 것이다. 명분이 되어 흉기로 작용한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는 억압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그냥 사랑해. 그냥? 왜? 도무지 이유가 없어. 그래도 이유를 대봐.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너라서. 너의 고유함이 좋아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